한번 보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차량용 보조 영상 장치랑 그 다음에 수능 독서이론 나갔다고 해가지고 요거 2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단별로 에다 훈련하는 거 있잖아. 그거 보니까 기출들 선생님이 다 뭐 몇 번째 문단 이렇게 짜깁기로 하신 것들도 많고 전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전문 들어간 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뭐 나가실 거라고 좀 표시해줬던 것들은 우리 진도 좀 생각해가지고 조금 그냥 안 나가도 미리 좀 나가버릴게 얘들아. 자, 그러면 오늘은 주차부터 한번 봐볼 건데요. 자, 얘가 얘들아 우리 수능에 23학년도 수능에 나왔을 때 어땠었냐면 여러분 고3 아이들이 지문이 너무 짧으니까 아 이거 너무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딱 풀었더니 생각보다 얘들아 좀 까다로웠던 문제 유형이었어. 어떤 게 문제가 까다로웠냐면 순서대로 제시하지 않고 조금 순서가 왔다 갔다 했거든 얘들아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에서 아이들이 많이 낚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서는 과정을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을 한번 봐봅시다. 자, 1문단부터 한번 봐볼게. 자,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이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차 타면 얘들아 조금 가까워 뭔가 부딪힐 것 같은 삐삐삐삐삐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주차하려고 하면 후방 카메라가 얘네들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서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차에서 볼 수 있는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이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여러분 이 영상 제공 장치 1문단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이거는 여러분 누구를 돕는 장치냐면 운전자를 돕는 장치지. 이렇게 돼야지. 자, 그러면 이 운전자를 돕는 장치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기본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가 하나 있대요. 근데 이 카메라가 뭘 해준다고 하냐면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촬영이 아니라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더더구나 얘들아 앞뒤로 있지 좌우로 다 있지 이러니까 차량 주위에 있는 360도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보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영상의 시점이야. 그래서 이 영상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차가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 위에서 차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해볼게. 이게 바퀴라고 생각을 해보자. 위에서 본다고 하면 대부분 얘들아 카메라 이쪽 이렇게 이쪽 이런 식으로 카메라 있을 거거든 얘들아.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점 위에서 찍힐까?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그럼 카메라가 여기 이 위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 앞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찍은 거를 종합해서 위에서 보는 시점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헬리캠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위에 있는 상황을 찍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양옆에 있는 상황의 영상을 가지고서 위에서 보는 시점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바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차 안의 그 모니터에서는 여러분 어떤 영상이 되냐면 여러분 변환된 영상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변환된 영상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변환된 영상이 차 안의 모니터에 비치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여러분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문단은 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영상은
우리가 지금 이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어떻게 비치는지 이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한번 가보자. 자, 먼저 여러분 여기 먼저라는 말을 딱 써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한 순서를 지금 제시를 해준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담화 표지라고 하지. 담화 표지는 여러분 글에 여러분 순서나 아니면 글에 얘들아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게 라고 알려주는 여러분 표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량 주위에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딱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차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격자판이 뿅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영상을 찍을 때 가상의 격자판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이 장치에서 사용되는 광각 카메라가 있는데 큰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줄기는 하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서 영상의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그 다음에 이 중심부에 멀어질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하는 단점이 생긴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광각 카메라가 무조건 차 안에 얘들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차 안에서 광각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내는데 근데 장점은 있어. 사각지대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장점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점에서도 어떤 글의 짜임이 지금 들어갔냐면 시야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줄어든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생긴대.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이게 원인, 이게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글의 짜임들을 여러분 지금 문단마다 다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글의 짜임이 들어갔는지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이 있잖아. 그치?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얘들아 지금 빛이 왜곡이 생기는지를 설명을 해. 광각 카메라는 이게 사각지대를 얘들아 줄여주는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왜곡을 만들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약간 볼록 렌즈 같은 걸 쓰고 있나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거울 같은 것도 거울이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 우리 얼굴 비칠 때 여기 엄청 커 보이고 여기 이렇게 작게 보이는 그런 얼굴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중심부는 볼록하니까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멀수록 여러분 휘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좀 작게 보이게 되는 거야. 더 멀어지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광각 카메라에 뭐가 되는 거냐면 단점이 되는 거고, 이 단점을 설명을 할 때에도 곡률로 인해 왜곡이 발생한다. 여러분 뭐가 되고 있냐면 여기까지가 얘들아 원인이 되고 뒤에 게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인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갈게. 자,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는 거네. 그러면 카메라 자체에 뭔가 얘들아 지금 단점이 있잖아. 그 단점을 내부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부 변수에 얘들아 뭐가 들어갔냐면 개념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서술 방식은 뭐가 쓰여야 되냐면 요거는 정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왜곡 개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수로 얘들아 얘가 어느 정도의 얘들아 지금 곡률이 얘들아 혹은 왜곡이 생기는지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을 해서 왜곡을 보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왜곡 개수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내부 변수의 왜곡 보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정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다시 할게요.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여러분 설치할 때 이렇게 설치돼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얘가 오래돼서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 얘도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카메라에 장착된 어떤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카메라 자체는 내부, 카메라 바깥에 어떤 위치나 아니면 여러분 손상 정도가 여러분 이게 외부 원인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외부 변수의 개념이 들어갔지? 그럼 여기도 정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촬영된 영상과 실세계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 위치 변화를 통해서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을 또 보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여러분 내부 변수는 왜곡이 된 거를 보정할 수 있어. 뭐만 안다면? 개수만 알고 있다면. 그치? 여러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영상 찍은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 격자판의 위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카메라가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 그럼 이 자동차가 이렇게 선생님 막 위에서 보는 입장을 한번 써볼게. 이렇게 위에서 보고 카메라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런 어떤 격자판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격자판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게 가상으로 해놓고 영상 봐봐. 여기에 물체가 여기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영상에 찍힌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격자판에 실제로는 여기가 있는데 얘가 여기에 찍혔으니까 상대적으로 멀리 찍히네. 그럼 이걸 좀 보정을 해서 가깝게 찍히도록 해야겠다.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격자판하고 영상을 비교해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촬영된 영상은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촬영한 애들이야? 이거는 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애가 되는 거지. 광각 카메라로 차량 전후, 좌우 360도를 촬영한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내용들을 옆에다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 지금 여기서 총 몇 개가 나왔냐면 여러분 지금 3개 나왔어. 자, 여러분 첫 번째 뭘 하냐면 우선은 차량 주위에 여러분 격자판을 펴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량 주위에 주위 바닥에 격자판을 먼저 펴놓는 게 첫 번째. 자, 그러면 이 격자판을 여러분 누구로 촬영할 거냐면 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할 거야. 이렇게 촬영해주고. 근데 여러분 광각 카메라는 여러분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곡을 무조건 보정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왜곡을 보정하는 게 무조건 세 번째 단계. 자, 그러면 그 왜곡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 얘들아. 내부 변수에 의해서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외부 변수로 의해서 왜곡 나타날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 내부 변수의 얘들아 정의가 뭐였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할게. 이거는 카메라 자체. 카메라 자체 내부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 그래서 여러분 실제 그 카메라 회사에 의해서도 카메라 종류에 의해서도 여러분 그 선명도 아니면 여러분 찍히는 화질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카메라 자체의 어떤 여러분 변수 때문에 생겨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외부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의 외부 환경.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내부 변수를 여러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다고 했냐면, 자, 여러분 왜곡 개수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 두 가지로 나눌게. 알고 있는 경우랑 모르는 경우. 왜곡 개수를 알고 있는 경우, 모르는 경우. 자, 여러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왜곡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왜곡 모델을 설정이 가능해지고요. 설정 가능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보정이 가능해진다고 했어. 그러면 왜곡 개수가 얘들아 모를 때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왜곡 모델을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더 이상 보정할 수가 없는 경우. 그렇지? 그래서 보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외부 변수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총 3가지로 설명을 했거든. 우선 한번 처음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우선은 여러분 촬영한 영상하고 비교해야 돼. 격접한 비교해야 돼. 촬영 영상이랑 비교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격자판에 얘들아 있는 여러분 이 회전각도 그 다음 위치 변화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격자판의 회전각도 위치 변화 확인 가능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보정이 가능.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얘가 그냥 찍는 영상도 있지만 그 영상이랑 자기가 여러분 가상의 그 격자판을 만들어 놓고 그 격자판하고 찍은 영상을 항상 비교해 가지고 우리한테 거기에다 차 안에다가 이렇게 띄워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상해 왜곡 다시 한번 봐보자. 얘들아, 상해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분 렌즈 때문에 생기는 건데 중심부의 렌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록하다, 그치? 그래서 얘는 볼록하기 때문에 얘들아 발생하고, 근데 여러분 중심부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이 볼록한 거에서 휘어진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째 문단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해서, 그러면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의 점들이랑 대응되는 게 아까 영상하고 뭘 계속 비교한다고 했었지 얘들아? 격자판, 그치? 그러면 이 실세계의 점들은 여러분 어디에 찍힌 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거 격자판에 적힌 애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찍힌 애들. 그거를 여러분 좀 비교를 해서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재건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왜 원근 효과가 제거가 되냐면 여러분 물체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얘들아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처럼 얘들아 이렇게 곡면이 생기니까 휘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백미러 보면 백미러에 차량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거기 문구 적혀져 있어. 그게 보이는 거랑 생각보다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거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실제 거리를 얘들아 찾아내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고 했지 아직 시점 변환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쵸? 자, 보세요. 이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을 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게 되는데, 위에서 내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내가 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 차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나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길의 얘들아 모습이 우리 대부분 자 길을 봐봐. 길을 보면 길에서만 봐도 길 가다 보면 길은 이런 식으로 원근법이 적용이 돼서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길을, 그쵸? 그런데 이러면 이 영상에 보이는 길은 우리가 머리 위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대로 생각해서 크기가 광경이 똑같아.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무슨 영상이라고 하냐면 위로 보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얘들아 지금 몇 차원으로 투영을 시킨 거라고 했냐면 이게 2차원으로 투영을 시켜놓은 거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이렇게 3차원으로 바라보는 모습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요 말이거든. 그래서 카메라 3차원 실세계를 여러분 2차원 영상으로 투영을 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여러분 이렇게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크기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럼 자, 요거를 여기 아래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시점 변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크기가 동일한 두 물체가 실제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3차원 실세계. 동일한 물체. 자, 이걸 투영해서 여러분 무슨 영상으로 만드냐면 2차원 영상으로 만들 거야. 자, 그러면 2차원 영상에 투영을 시키면 여러분 카메라랑 가까운 물체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더 크게, 그 다음에 카메라랑 먼 물체는 더 작게. 그래서 여러분 크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크기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얘들아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크기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데, 크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변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동일한 보여져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 변환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크기 변화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가지고서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하나 옆에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네 번째. 여러분 거기다 써줘. 여러분 네 번째는 뭐가 제거된? 원근 효과가 제거된 시점 변환을 해야 된다. 원근 효과가 제거된 시점 변환. 그 다음에 다시 해보자. 여러분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 몇 번째 단계까지 한 거야 얘들아? 3단계까지 한 거거든? 근데 4번, 4번이 시점 변환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영상은 여러분 왜곡 보정만 되어 있는 거고 아직 시점 변환이 된 게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요거 각각 밑줄 그어서 기억, 니은, 디귿 표시한 다음에 각각 이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는 문제 나왔거든요. 그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였으니까 여러분 각각 어떤 상황인지를 봐주면 될 것 같아. 여기에서 몇 개의 점하고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정된 영상 점하고 실세계 격자판이랑 여러분 비교를 하면 거의 이제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될 거잖아. 왜냐면 아까 얘들아 영상을 얘들아 보정하기 전에 격자판하고 영상이 왜곡된 영상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얘들아 크기 차이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얘들아 어떻게 된 거냐면 좀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시점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시점 변환은 여러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얘들아 세 번째 문단에 나왔지만 이유만 설명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안 나왔거든.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한다?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랑 격자판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점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러면 이제 시점 변환은 비교한 다음에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의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2차원 영상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때 이 영상이 바로 여기다 뭐가 된 영상인 거야? 시점 변환이 된 거야. 그렇지? 이게 시점 변환이 된 영상. 그러면 이때 얻은 영상이 바로 위에서 보는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보는 영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도 시점 변환이 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물체들의 크기를 다 어떻게 보는 거야? 동일하게 같게. 그렇지. 그래서 물체의 크기를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물체들이 동일한 크기의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원근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다시 여러분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 2차원의 영상이 아니고 몇 차원의 영상이 돼야 돼? 얘는 3차원. 그치? 근데 얘는 2차원이 됐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각의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앞에 영상 연결하고 뒤에 영상 연결하고 좌우에 있는 영상을 합성을 하면 촬영주에서 위에 내려본 것 같은 영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단계가 나왔네. 시점 변환한 애들을 뭘 해줘야 돼? 합성. 왜냐면 네 방향에서 찍은 걸 합성해줘야지. 그래서 전후 좌우에 찍힌 것들을 합성해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면 시점 변환의 원리를 다시 얘들아 그 아래 부분에다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이러면 시점 변환의 원리는 왜곡이 보정된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는 여러분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의 점 몇 개 점이 필요하고 실세계의 격자판에서도 여러분 이 점의 영상 속 점과 대응하는 점의 위치 이 두 가지 조건만 여러분 알고 있다면 시점 변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점 변환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몇 개만 얘들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점들도 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상 속에 있는 이제 모든 점들하고 격자판에 있는 모든 점들의 관계, 그 대응 관계를 얘들아 이 몇 개만 가지고도 다 찾아내면 그러면 이제 가상의 좌표계에다가 실제 물체의 크기들을 여러분 기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의 점들을 여러분 어디에 놓는다고 했냐면 격자의 모양과 그 다음에 이 격자 간에 여러분 절대적인 위치 말고 상대적 위치의 크기가 이 실세계와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2차원 영상 생성 가능하고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 만들고 그러면 시점이 변환이 된다.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실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세 번째 얘들아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라고만 했지 시점 변환을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치?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은 뭐만 했냐면 시점 변환을 해야 하는 이유만 설명을 했어. 근데 그거를 시점 변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네 번째 문단에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 당연히 시점 변환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이러면 오답 고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얘들아 그 영상이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점을 변환시킨 거는 여러분 사실 네 번째 문단에 설명을 해줬고 그걸 하고 나서 다섯 번째 합성을 하는 것까지도 네 번째 문단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디를 가냐면 자 얘들아 우리 9쪽을 먼저 한번 갈게요. 이러면 2, 3년에 수능 독서 이론 들어가는 거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중에 하나는 즐거움 때문이다. 이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소통의 즐거움 때문에 독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여러분 사람들이 지속적인 독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소통의 즐거움 때문인 거네요. 소통의 즐거움 때문이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갈게. 독서는 독서를 통해서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소통을 할 때 독서
경험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독서가 얘들아 바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 매개체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이게 매개가 되는 거야. 매개물이 되어서 소통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고, 자,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모습으로 그린다면, 이러면 독서라는 건 이러면 필자가 있고, 이러면 독서가 있고, 즉 책이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독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와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그러면 정약용은 조선시대 후기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필자,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 그 사람이 드러내고자 했던 이 사회를 이러면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이 소통은 여러분 뭐를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시대를 초월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소통은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대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특성, 다양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 자, 세 번째 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걸 해보고 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서는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무슨 경험이 전제가 될까? 그렇지, 간접적 경험이 무조건 여러분 전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전제가 되는 게 무조건 간접적인 경험이다. 자,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에 따른 이런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자가 보여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게 책을 통해서 얻는 소통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 소통의 특성.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독자 요인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독자 요인의 예시가 나왔지? 어떤 거 나왔어? 배경 지식, 관점. 그러면 여러분 뭐뭐하는 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요인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독자 요인의 예시. 근데 여러분 요인은 하나 더 있었어. 상황 요인이 있었지? 그럼 이 상황 요인의 예시 나왔죠? 누구 나왔어? 읽기 환경, 과제.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상황 요인의 예시. 이렇게. 상황 요인의 예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옆에다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봐보자. 자, 첫 번째. 독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필자하고 이 독자의 얘들아 소통행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사회랑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뭘 하냐면 기본적으로 대리 경험을 하는 거야. 간접적 경험이라고는 아까 썼지만 선생님 말 바꿔서 대리 경험이라고 할게. 그러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시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견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견문이 확장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소통의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 나왔어. 여러분 두 가지의 요인에 따라서 의미를 구성하는 게 소통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독자 요인과 상황 요인에 따라서 소통의 방법이 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소통의 즐거움 첫 번째는 여러분 의미를 구성하면서
이 독자의 시야가 계속 넓어진다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게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즐거움으로 갈게요. 세 번째 문단. 이러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가능해지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또 즐거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자,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에 종류가 지금 나온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질문의 종류 1번, 이게 질문에 대한 종류 2번. 이렇게야. 자, 전자의 경우는 책에서 답을 찾을 거기 때문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러면 명시된 내용에서 아까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한다고 했지 얘들아? 의미를 구성한다고 했지. 그게 소통이라고 했지. 그럼 의미를 구성하는데 얘는 얘들아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에서 의미를 구성하냐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책의 내용을 관계 지으면서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지. 그 봐봐. 이러면 이때 얘들아 스스로 구성한다는 건 뭘 구성하는 거야? 의미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또한 후자의 경우는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거는 내 자신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책에서 찾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나의 경험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아낼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여긴 예시가 안 나오긴 했지만 책에서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장발장을 읽었어. 그 장발장에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용 나오는 거다. 빵 한 조각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얘들아 우리가 장발장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장발장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얘들아 이렇게 빵을 훔치고 얘들아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옳은 걸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이런 거는 책에 나와 있진 않거든? 그러면 내가 경험한 사회에서 내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 이런 질문이 바로 후자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소통의 두 번째 소통의 즐거움은 어디서 여러분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냐면 문답 과정에서. 선생님 말을 조금 바꾸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문답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해진다. 자, 그 다음에 답을 찾는 질문은 여러분 두 가지 있다고 했어. 어디서 찾을 거냐라고 구분을 했는데 책에서 찾을 거냐 아니면 독자 자신에게서 찾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에서 일단 답을 찾을 것인가를 가지고 기준을 나눠놓은 거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찾을 것인지가 이게 얘들아 질문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보자. 책에서는 제시되어 있는 내용 플러스 이러면 어디서 또 만든다고 했어? 그걸 여러분 관계에서 스스로 구성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질문의 답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명시되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 얘는 여러분 명시되지 않은 여러분 책의 내용에다가 여러분 이제 독자가 얘들아 이 경험하는 거 이렇게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둘 다 내가 책을 읽을 때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글을 읽긴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능동성과 주체성이
두 개가 다 들어가긴 해. 왜냐면 여기 스스로라는 말도 쓰고 내 경험을 적용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주체성과 능동성을 가지고는 있어도 좀 더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후자야. 맞아. 독자에게서 찾아내는 게 좀 더 능동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즐거움 한번 갈게요. 여러분 네 번째 문단.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책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럼 봐봐 얘들아. 아까 앞에 두 개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얘들아 소통하는 거냐면 책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였었거든. 궁극적으로 종류는 다르지만 근데 얘들아 마지막 거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방식이야. 자, 이 개인적으로 형성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자, 그럼 봐봐. 이러면 요 문장은 이러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뭐 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연 설명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게 부연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로 앞에 게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관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자,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면서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또 심화하고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봐. 필자랑 소통할 때도 여러분 내 시야 커졌지. 질문하면서도 내 얘들아 경험이 확장이 되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얘들아 이걸 하는 것도 뭘 해 얘들아? 이것도 의견이 그치 심화되고 확장이 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통이라는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 견문이든 내 인식이든 내가 뭐든 뭐 하는 거야 확장하는 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면서 독서를 통해서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은 더 다양해지고 있고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책을 읽지 않은 타인들이 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러면 책을 소통하는 다른 독자랑 소통하는 걸 여러 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네.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이러면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면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이거를 여러분 동영상을 새롭게 재생산을 하는 거야. 내가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재생산을 하는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 3번까지는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서술 방식이 나열해놨다, 열거했다라고 생각해줘도 되지.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돼. 그러면 옆에다 이제 마무리 정리해버리자 얘들아. 자, 이러면 마지막 소통의 즐거움은 여러분 누구와의 소통이냐면 다른 독자. 그렇지. 자, 이러면 온라인 선생님 묶어버렸어요. 온라인, 독서 모임, 독서 동아리 모두 의미를 나눠버리는 방식. 근데 의미를 나눌 때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 얘들아.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관점의 차이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치 나눌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 인식이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당연히 내 기존 인식을 심화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지. 그래서 기존 인식을 여러분 강화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근데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의견을 나눈다고 하면 찬반 토론을 한다든지 나랑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계속 듣는 여러분 글을 이 독서 동화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뭐 한다고 했냐면 기존의 인식이 조정돼. 맞아. 그래서 조정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조정되고 강화되는 건 서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자 자신의 인식은 심화되고 확장된다.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이런 효과를 얻는다. 자, 또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을 읽도록 돕는 것도 즐거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이론도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난도가 어렵지가 않아서 얘는 문제가 세 문제가 들어가거든 얘들아. 그러면 세 문제는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돼. 그게 7점이야 7점. 7점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여기서 꼭 하나를 수능 가서 틀려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이 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짧고 쉽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만 해줘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선생님 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보자. 자,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인데 얘들아, 이때 유가 무슨 유자냐면 같은 비슷한 유자를 썼어 얘들아. 그래서 비슷한 여러분 종류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보 쫙 모아놓고 거기서 찾기 쉽게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서에 얘들아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거는 정의가 나온 거지. 유서의 정의. 자, 일반적으로는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서를 편찬할 때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거, 사람의 일반적인 입장들 이런 거 안 넣는다는 거지. 왜? 자료를 모아놓는 책일 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랑 그 다음에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 유서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 이거를 나누는 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이건 구분. 그치? 구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서에 구분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유서랑 전문 유서로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일반 유서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들, 전문 유서는 여러분 이 특정 주제만 다루고 있는 거. 자, 편찬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고 간행하는 경우가 많았대.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가시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여러분 아마 여기는 안 보이지만 거기는 여러분 선생님 네모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얘들아. 그치? 자, 그 네모 박스에는 여러분 중국 유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데 중국 유서에 편찬 누가 들어갔냐면 주체가 들어갔네. 그 편찬 주체가 누구다? 여러분 왕조가 하고 있다. 왕의 일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걸 한 의도가 나왔죠 여러분. 어떤 의도가 들어갔냐면 과시. 그리고 여러분 지식을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집성시켜서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자, 고려 때 이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에는 조선에서도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유서 편찬 방식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우리도 유서를 편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서가 편찬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다? 고려 때부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고려가 바로 시작한 시기.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중국 거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그냥 100% 수용을 했어? 아니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중국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찬하는 주체에 차이가 생기는 거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중국 유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유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조선 유서의 특징은 소규모로 여러분 편찬한다. 그리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전문 유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특징을 정리할 수 있냐면 중국 유서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서의 종류로 구분하면 어떤 유서에 해당할까요? 지식을 아까 집대성한다고 했거든? 걔는 일반 유서겠지. 여기 안 나왔지만.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일반 유서를 더 많이 얘들아 간행을 하는 거고 편찬을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더 많다? 전문 유서가 더 많다. 여러분 이게 처음 얘들 지금 글의 짜임이 비교를 해주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전문 유서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은 일반 유서가 더 많구나 비교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본문에 안 나와 있어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글의 짜임이 어떤 짜임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비교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 그래서 중국의 유서랑 우리나라의 유서를 비교하는 글을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다음 다시 할게요.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되게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한 거네. 자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도 하고 기록해서 시문을 창작하고 과거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요약집 같은 걸 만들어놨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개인의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점 이상이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해준 거냐면 부연 설명을 해놓은 글이야. 그래서 그 부연 설명한 내용을 하는 네모 박스에 놨지 얘들아. 그러면 그 네모 박스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조선 유서를 편찬한 주체가 나오죠. 그 주체를 알 수가 없다.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왜 출간하고 얘들아 왜 편찬했는지에 대한 의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중국 유서랑 조선 유서가 주체와 의도에 의해서 비교되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글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문단 갈게. 여러분 세 번째 문단하고 네 번째 문단은 하나의 문단인데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나눠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원래는 하나 문단이야 얘들아. 그럼 정리해볼게.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이때 조류가 뭐야 얘들아? 흐름이지 흐름. 여러분 이 어떤 얘들아 흐름,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름과 유행을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나왔던 조선의 얘들아 그 유서들은 언제 시기에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7세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치? 그리고 17세기 이전에는 이런 경향이었는데 17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경향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서술 방식과 내용 짜임이 들어가고 있냐면 순서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 내용이 전개되는 순서에 따라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관점이라고 하더라? 통시,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통시적 관점에 따라서 시간 서술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볼게요.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개혁의 뜻을 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실학자의 선생님 밑줄 그어놨지? 그러면 이 실학자가 바로 편찬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편찬 주체. 자, 그리고 현실개혁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편찬의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자,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기 때문에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까는 얘들아 어떤 성격에서 그냥 모으는 역할만 했잖아. 근데 이제는 체계 느낌이 더 커지는 거야.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 또 밑줄 그어놓은 거는 여러분 뭐가 들어갔어? 편찬. 이게 의도지. 이 편찬의 의도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 중국 유서의 일반적 특징이랑 여러분 같아 달라요? 너무 다르죠? 일반적 특징과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중국 유사의 일반적인 특징과 차이점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얘들아 비교 대상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 나와야지.
중국 17세기 이전,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 그치, 실학이 적용된 이후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독서와 견문을 통해서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집적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다 동그란 표시를 했어. 이게 얘들아 바로 여러분 실학에서 얘들아 17세기의 이 실학자들이 내용에 반영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증거를 세워서 이론을 밝히는 여러분 고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실학에는 되게 여러 가지의 얘들아 실학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들 중에서 얘들아 과학을 접목을 시켜서 증명해내는 여러분 그런 학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증거를 통해서 새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것들의 내용에 근거를 찾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 같아. 자, 이에 대한 의견을 안설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 자, 안설의 개념이 뭐야 얘들아? 의견을 덧붙이는 거. 그러면 안설을 여러분 중국 유서는 안설을 써야 안 써요? 안설을 안 쓰죠. 그러면 여러분 17세기 이전에 얘들아 우리나라의 유서에서도 안설은 안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설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서 주자학에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얘들아 넣었다고 해가지고 주자학을 배제했단 말이 아니야. 주자학을 배제한 게 아니라 주자학은 뭐해? 계승하면서도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을 접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자학은 여러분 계승하고 있는 거지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바로 편찬에 반영된 내용.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밑줄 쳐놓은 애들은 여러분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특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성격은 수용성이네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근데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때 배척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 그치? 그리고 개방성.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정리된 이 지식을 여러분 자기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해서 여러분 이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한다는 게 바로 얘들아 앞에 나왔던 어떤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야? 요거지. 증거를 세워가지고 얘들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박물학과 얘들아 박물학이 뭐예요? 온갖 잡지식들. 모든 여러분 이론에 대해서 다 모으는 거. 그래서 이 박물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 얘들아 우리 박물관이 뭐 하는 데야? 모든 걸 모아놓는 걸 박물관이라고 하지. 박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학문이든 어떤 여러분 대상이든 다 모으는 걸 박물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문 유서의 얘들아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 실학자들은 어떤 전문 유서들을 쓴 거냐면 박물학이나 과학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책을 모아서 내용들을 모아서 자기 의견을 덧붙이고 증명하는 방식들을 많이 써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네 번째 문단까지 얘들 빈칸 다 넣었을까?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봐봐. 자, 여러분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편찬한 이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았고 자 여러분 왜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왜 국한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상들을 계속 뭐 하려고 했으니까 받아들이려고 했으니까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 역사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얘네들이 이런 장점이 있어. 얘네들이 이런 역할을 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이 역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우리는 내가 글을 정리해 준 거고 여러분 내용 정리할 때는 여러분 각 세의 입장이 나왔잖아. 세 입장이 주체 어떤 내용 다뤘고 여러분 전문 내용인지 일반 유선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구분하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나지문도 갈게요. 자, 여러분 나지문 여러분 근데 나지문하고 가지문은 여러분 당연히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연계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연계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봐줄 거야.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즉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서학의 내용들을 이 실학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당시의 식자층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서의 주제로 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유서의 주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봐봐. 서학을 다루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전문 유서를 썼다는 거야? 일반 유서를 썼다는 거야? 전문 유서를 썼다는 거야. 그치? 저것만 주로 다루었다고 했으니까.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감과 이익과 이규경이 펼쳐난 백가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백과전성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낚이면 안 돼. 여러분 서학의 내용들을 다루고는 있는데 서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다뤘다는 뜻이지, 이러면 이게 모든 지식을 다 다뤘다는 뜻이 아니야 얘들아. 우리 아까 모든 지식을 다 다루는 게 일반 유서, 그쵸? 그런데 여러분 얘는 서학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서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서학 말고 다른 학문들도 있는데 서학만 다루고 있으니까 이 글은 여러분 전문 유서고, 이것 때문에 얘들 이거 일반 유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전문 유서야 돼. 자, 그러면 이 글에 얘들아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우리 화제죠. 자, 여러분 이 화제는 여러분 지금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서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수강은 서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익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규경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유서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17세기 한번 가보자. 17세기의 이수강은 아까도 여러분 앞에 지문도 17세기가 뭔가 기점이지 않았어? 실학자. 그러면 이 사람도 약간 뭐일 가능성이 높아 얘들아? 실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 이수강은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되게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여러분 17세기 이후에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랑 똑같은 거네요. 유연성 가지고 있고 개방성 가지고 있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앞에 내용이랑 연결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주자학의 기초. 얘들아 주자학의 기초인데 그러면 여러분 주자학을 배제하는 게 아니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실학자들의 생각이랑 똑같아. 계승하는 거야. 주자학은 계속 계승하는 거. 계승하면서 도덕에 대한 학문과 경전에 대한 학문 등이 주로 이루어졌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이 지봉유서를 통해서 당시의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붙일 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걸 안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안설의 내용이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를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이 꺽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봉유설에 들어간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때 일단 17세기는 여러분 우리 좀 구분을 해보자. 선생님이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백과전서식이라고 하는 건 서학에 대한 다 모든 내용을 다뤘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선 지봉유설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다뤄진대? 이 사람은 모든 내용을 다 다루면서 서학에 대한 인식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약간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일반 유서처럼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좀 구분을 해볼게. 다시 또 가자. 자,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이 있기는 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는 여러분 서학을 되게 배제하고 서학을 얘들아 되게 이렇게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얘들아 주자학이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이 당시에 얘들아 보편적인 인식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아니 수양에 너는 수양을 해야 되는데 왜 수양을 하지 않고 서학에 관심을 둬? 이러면서 비판을 받았대요. 그리고 주자학이 아닌 게 얘들아 섞이면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순수학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이거는 이 이수강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의 인식, 보편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게 당시의 평가라고 선생님이 쓸 거야. 당시의 평가. 그러면 당시 평가는 여러분 이 서학에 대해서랑 혹은 아니면 여러분 이 이수강의 얘들아 지목유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인식 가지고 있는 거야? 와, 안 좋게 본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는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목유설이 얘들아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역할을 제시했으니까 그 의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8세기 갈게요. 자, 18세기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사설이라고 하는 표제어로 삼게 되었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봐. 근데 여러분 지목유설은 서학을 여러분 활용한다기보단 그냥 어떤 느낌이 아니라 소개하는 느낌이잖아. 서학이라는 게 있대. 이런 내용을 다룬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제시만 하고 있는 거고 이 얘들아 이익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학문을 여러분 이건 근거를 삼던지 배제할 때 얘를 활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좀 더 여러분 더 얘를 객관적인 거보단 자기가 쓰고 싶은 이론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수용을 아까 무슨 수용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쾌범적이고 유연하게 계속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수용에서 여러분 선생님 조금 더 내용을 얘기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기식으로 얘들아 근거를 삼고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주체적으로 수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서학의 내용을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학을 일부 가지고 와서 자기 근거로 쓰고 있는 걸까요? 일부 갖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부분적 수용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서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연적이고 여러분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어? 17세기 차이가 없다고? 부분적 수용하는 게 17세기 그 지목유설이랑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지목유설은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했냐면 걔네들은 서학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서학이라는 게 있네? 이런 학문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서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서학에서 요거 이론 가지고 와서 자기 의견 뒷받침하고 이 의견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서학에는 뭐 얘들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갈릴레이가 얘기한 것들도 들어왔었대. 그럼 만약 예를 들면 이 시기가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예를 들면 갈릴레이의 입장만 가지고 서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잖아. 서학은 되게 다양하잖아. 종교도 있을 수도 있고 미술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 게 약간 이제 이수강 17세기 이수강은 자기가 중국에서 그 접한 서학을 다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갈릴레이 이론 좀 괜찮네?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자기 의견 뒷받침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분적 수용.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생기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해서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봐봐. 부분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수용을 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수용을 하니까 예를 들면 서학에 있었던 과학 내용을
여기 우리나라의 경제가 접목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아니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학에 접목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서를 편찬하는 여러분 방식이 좀 더 폭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봐봐. 예시가 나왔어, 얘들아.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은 그 자체로 수용을 하지 않아요.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를 하는 등 여러분 봐봐. 주자학이랑 여러분 해부학이랑 상관없거든? 그런데 주자학의 심성론 혹시 얘들아 그 기출지문에서 이거 혹시 알까? 얘들아 심신이원론, 심신일원론 이런 것들 얘기한 거 혹시 무슨 지문인지 혹시 알아 얘들아? 아니면 여러분 뇌랑 심장이 하나다라고 주장한 이론도 있고 이런 그런 지문이 있잖아. 그런 지문이 바로 그런 게 신성론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하고 이 이성하고 이 머릿속에 있는 정신하고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주자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연구의 내용이 아무래도 뇌랑 그 다음에 심장에 대한 이야기도 학원에 있으니까 그래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여기에 밑으로 가지고 와서 근거로 삼는 거야. 사실은 좀 다르거든. 요거 신성론은 정신이란 무엇일까? 육체란 무엇일까? 철학에 대한 내용인데 철학이랑 과학을 뽕짝시켜놨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분류를 한다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꿔서 수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체적으로 막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을 또 하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주자학과 서학을 여러분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하려고 해? 융합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호 재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상호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서학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서학과 계속 주자학을 합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까 17세기의 이수강 다시 정리하면 그냥 주자학은 주자학대로 소개하고 서학은 서학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방식이었던 거야. 두 개를 합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갈게요. 19세기. 자, 19세기 이규경도 오주영문 장전상고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을 했대. 그는 성우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했으니까 그러면 분류체계를 적용했다라는 거 아까 위에서 얘들아 뭘 했어 얘들아? 그 해부학과 생리학을 여러분 어디에 넣었다? 심성론 밑으로 넣었다. 그런 분류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과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근데 봐봐. 이익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다뤘다는 건 이익도 이런 내용들을 다뤘다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그럼 봐봐. 여러분 이 사람은 서학의 책을 단독으로 가지고 와서 유서를 편찬한 게 아니야. 어떤 책이래 얘들아? 중국의 학문과 절충된 책만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 유서를 만든 거야. 자,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고 하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유서를 편찬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중국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나라였잖아.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여러분 이제 서학이 있다고 하면 서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서학의 학문이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원이 된 거다? 중국에서 기원된. 중국은 그 옛날부터 지네가 다 기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었나 봐. 그래서 중국에서 얘네들한테 기원을 해줬다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서학을 받아들이는데 좀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 맞아. 서학을 받아들이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제시했던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사람은 가지고 왔다는 거야. 서학 그 자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에 따라 이규경은 그 책에 담겨져 있는 중국화한 서학 지식. 왜 중국화했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왜냐면 절충을 시켜놓은 책에서만 가지고 왔으니까. 서학의 중국 원류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겼던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 여러분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들아 입장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중화 사상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여러분 기존의 입장이나 아니면 보편성을 여러분 수용을 하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런 걸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이수강에선 나왔어. 이수강은 그 부담감이 좀 컸지. 왜냐면 서학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 17세기 봐봐 이거는 200년 차이 나잖아. 근데 여러분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서학도 없는데 서학을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야. 사람들이 뭐야 왜 사람 몸 갈라서 해부 얘기해. 아니 어떻게 이 천문학에서도 이게 어떻게 얘가 중심이 될 수 있어. 수학을 어떻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수강은 여러분 서학을 있는 그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질감이나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여러분 이규경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익은 이런 내용을 융합하면서 학문을 전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서 매개적 방식, 여러분 이 매개적 방식이 바로 절충인 거야, 그치? 이 절충의 방식을 통해서 서학을 수용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규경 유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냐면 이건 의, 그치? 역할이니까 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수강, 이익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이규경 한번 쭉 비교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여러분 이수강은 여러분 17세기, 18세기, 19세기거든. 여러분 이 나지문도 무슨 시점이 있었다고 바로 볼 수 있어? 통시적 관점이지, 그치?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통시적인 관점의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자. 이수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서양 지식을 여러분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안설은 있긴 하지만 그 지목유설 전체에 안설이 들어간 거지 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대. 그래서 얘는 객관적 제시 구분을 잘해줘야 되더라. 시험 문제도 안설이 들어가니까 딱 안설에 대한 설명이 딱 들어가니까 아 지봉유설은 서학에 대해서도 자기 의견을 막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얘는 객관적으로 제시. 그리고 글 전체 이 지봉유설 책 전체에는 안설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익은 어떤 걸 다뤘냐면 얘들아 해부학도 다뤘고 그 다음에 생리학도 다루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학도 다루고 천문학도 다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주론도 다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해부학과 생리학과 수학은 이익의 설명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천문학과 우주론은 이익에 대한 설명에 나오진 않았는데 선생님 왜 써놨어? 아까 이규경 할 때 이런 이익과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썼거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룬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 수학 이러면 혹은 여러분 천문학 이런 내용들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 어디에다 반영했냐면 주자하 하위로 넣어놨지. 주자 하위로 넣어놨고 자, 이 하위로 여러분 재분류, 재구성한다고 얘기를 했어. 여러분 재분류하고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객관적 제시랑은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규경 갈게요. 이규경은 여러분 이 내용들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 어떤 내용을 그대로 또 가지고 오냐면 중국의 서학 연구소를 가지고 왔어. 근데 그 서학 연구소가 단순히 서학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누굴 짬뽕 시켜놓은 거라고? 중국과 여러분 서학의 내용을 여러분 무조건 합쳐놓은 책들만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수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냐면 서학이 중국 원류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익하고 이규경하고는 여러분 공통점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서학 중국 원류설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이익은 안 하거든? 맞지? 근데 이규경은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들아 책을 써내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서학 중국 원류설을 넣었냐 안 넣었냐? 요거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이 보기에 나왔던 내용도 한번 비교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보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중국과 조선과 중국 서적들의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 19세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유서는 19세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19세기 이후에 쓰여진 거니까 약간 누구랑 여러분 성향 이제 누구랑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이규경이랑 비교해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시기에 나왔던 여러분 책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 중국 서적들에서 뭐만 가지고 왔대 얘들아? 향촌만 가져왔대. 그러면 이 글의 유서의 종류는 무슨 유서가 돼야 되는 거야? 전문 유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전문 유서라는 걸 우리 이제 보기에서 읽으면서 바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전문 유서를 왜 썼냐면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 의식을 명시해 놨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편찬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이 편찬 의도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17세기 이전에 얘들아 나왔던 여러분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썼던 가지문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비교해봐. 가지문에서 17세기 이전에는 여러분 유서를 쓰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내가 시험 잘 보려고 정리해 놓는 거. 내가 그냥 개인적 기록, 사적인 이유가 많았잖아. 근데 여러분 실학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현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얘들아 썼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편찬 의도는 여러분 약간 후자의 경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실학자들이 얘들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학자들은 현실개혁의 뜻을 담고 있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후자의 경우랑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이게 가에 나왔던 17세기 이후 실학자들의 편찬 의도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 자,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이런 개선이라는 게 얘들아 뭐야? 이건 개혁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이 향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내용에서 여러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문제 개선 어떤 여러분 개혁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이 되었대. 근데 여러분 실학이 실자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실자야? 실학은 일상에서 뭘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실학이라고 해요? 일상에서 쓸 수 있냐 없냐? 실용성, 그렇지, 이용후성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전문 요서를 펼친 이유가 이 서유구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제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여러분 견지가 무슨 뜻이야? 어깨에 올리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가지고 있는 거 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주자학을 버린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하고 누구의 입장이랑 다 똑같냐면 여러분 앞에 나왔던 세 사람의 입장이랑 다 똑같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나에 나왔던 여러분 쓰리 입자 여러분 이수강 그 다음에 이이 그 다음에 이규경 다 똑같아. 이들과 공통점에 해당해. 자, 그 다음에 이거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여기다 서유구의 입장, 자기 입장을 드러냈대요. 안설, 이게 안설, 이 안설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했대. 그럼 이거는 누구와 공통점이 돼야 돼? 이건 이규경이랑 공통점이 돼야지. 이렇게. 자,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이 되었던 것이었다. 자, 안설을 북에 그러면 북이라고 하는 뜻에 별표 표시 안 돼 있지.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 수능에서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뜻을 만약에 모르면 우리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안설은 의견이니까 의견을 뭐 했다? 제기했다, 제안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북이는 어떤 뜻을 기록해 놓다,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거는 여러분 찾아내기 쉽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서의 특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얘들아 이 서학의 중국 원류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도 중화관념은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 가하고 비교해서 보기 나온 거 왠지 알겠지? 이렇게 구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문 내용들은 쭉 한번 다 봤고 오늘은 여러분 그 수능 독서 이론이 좀 짧아가지고 금방 했어. 그래가지고 조금 빠르긴 하지만 여러분 정리하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이 또 진도 나간 거랑 그리고 학습지에서 받은 그 전문들 있어. 거긴 전문들도 다시 그것도 나갈게. 알겠지? 전문 내용들 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독서를 너네가 지금 처음 하고 있거든? 학교에서 원래 작년까지 다 문법을 했었잖아. 작년 2학년까지는 다 문법을 했었거든. 그래서 독서는 원래 고3들만 여러분 이제 신청해서 했었는데 그때 수능 특강을 나갔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외부 지문을 좀 내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고3 애들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제재가 비슷한 제재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조금 내용을 봐봐. 이 지문은 배웠어. 근데 보기가 더 길어. 보기 있는 내용을 아예 또 다른 지문을 넣으셔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만드시기도 해.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유서인데 유서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기출문제 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여러분 그 기출문제에 있던 것들도 넣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얘들아 요거 문제를 주는데 요거 문제 다음 주에 이거 다 풀고 나면 다음 주 또 개인별 시간에는 요거와 관련된 제재가 비슷한 제재들 있잖아. 그것도 문제 같이 넣어가지고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외부 지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너네 모르잖아. 왜냐면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그냥 다 대비해서 문제 푼다고 생각을 해줘 얘들아. 알겠지? 응? 그래서 개인별 시간에는 요거 공부해오고 그 다음에 단어 혹시 모르는 것들은 조금 찾아 얘들아. 왜냐면 단어 문제도 무조건 내셔. 그래서 단어는 똑같은 말로 바꾸세요. 아니면 여러분 딸에다가 동일하게 또 바꾸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어휘 문제 내는 거 있잖아. 그거 또 내시니까 단어는 모르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찾아봐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응?